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 우리 행정절차법, 행정 절차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했던 게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연결해서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알기 쉬운 행정법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권리구제제도, 권리구제제도. 권리구제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얘기하면서 1차적 권리구제제도와 2차적 권리구제제도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1차적 권리구제제도라는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작용을 시정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2차적 권리구제제도라는 것은 금전적으로 권익을 보호해주는 방식이다, 가치 보장의 방식이다를 이야기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크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구제제도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는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와 그리고 사후적 권리구제제도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에서 이제 1차적 권리구제제도, 2차적 권리구제제도가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논의되는 것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즉 행정쟁송제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차적 권리구제제도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로 돈 문제죠. 가치보장의 방식, 행정상 손해전보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논의되는 것이 바로 손해전보제도다. 물론 이것은 행정심판하고 뭘로 나눠져요? 행정소송으로 나눠지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우리 헌법 107조 3항에 따르게 되면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행정소송의 전심 절차라고 되어 있어서 행정심판을 이제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되죠. 물론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행정소송법 18조 1항 본문에서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이제 손해전보제도는 그 행정작용이 위법할 때 손해배상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공법관계에서만 존재하는 특유한 제도가 바로 손실보상제도였습니다. 손실보상제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전적인 권리구제제도. 이미 권익이 침해된 다음이죠. 이미 권익이 침해된 다음에 그 권리구제를 받으려고 한다고 해도 이것이 완전한 권리구제로 되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한 행정작용이 나오기 전에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행정절차제도인 겁니다. 여기서 논의되는 것이 바로 행정절차예요. 논의되는 것이 행정절차다 이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권리구제제도라는 측면에서 본 거고요. 반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로 절차의 측면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요. 행정절차의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사전적 절차가 있을 수 있고 사후적인 절차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행정절차라고 해서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바로 위쪽이에요. 그죠? 여기에 대한 논의가 바로 이게 행정절차, 협의의 행정절차가 됩니다. 여기 이제 사후적인 행정절차가 요게 바로 여기에는 이 권리구제제도입니다. 요게 권리구제제도. 1차적 권리구제제도와 2차적 권리구제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 광의의 권리구제제도는 협의의 권리구제제도와 함께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행정절차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광의의 행정절차는 협의의 행정절차, 사전적 절차로서의 행정절차 외에도 사후적인 권리구제제도가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절차법상의 처분 절차 맨 앞에 있는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 행정절차법에 대한 내용이 있죠. 종래에는 우리 법치행정의 원칙이라고 하게 되면 그 행정작용의 실체법상의 적법성을 보장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내용적인 적법성이죠. 실체상 적법성을 보장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사실상 절차라는 것은요, 그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봤었어요. 그런데 행정절차법이 1996년도에 행정절차법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 제정이 됩니다. 행정절차법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행정절차법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법치행정의 원리와 함께 적법절차 원리라는 것이 이제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헌법 제12조 3항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관련된 판례를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판례를 한번 들어보세요. 헌법 제12조 3항 본문은 적법절차 원리, 여기 이제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12조 3항, 헌법 제12조 3항 본문은 동조 1항과 함께, 신체의 자유 규정이죠. 1항과 함께
적법 절차 원리의 일반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게 바로 헌재 입장입니다. 12조 3항이 적법 절차 원리의 일반 조항이다. 일반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 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즉시강제나 조사, 행정조사를 배울 때도 이 적법 절차 원리는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기 때문에 영장주의 원칙, 12조 3항의 영장주의 원칙이 즉시강제나 행정조사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형사 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같은 적법 절차 원리는 입법, 행정 등 모든 국가의 공권력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 절차의 원칙을 헌법의 기본 원리로 명시한 것이다. 이 적법 절차 원리라는 것은요, 헌법 제12조 3항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도 적용되는 것이다? 행정 영역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같은 의미가 1996년도에 행정절차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법치행정의 원리와 함께 이 적법 절차 원리가 행정법의 가장 중요한 두 다리, 기초 원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행정절차에 관해서 살펴볼 때는요, 무엇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인가? 바로 행정절차법에 관해서 논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큰 틀을 항상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행정절차는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수단은 아닌 것이다. 그 다음 행정절차라는 것에도 권리구제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이 절차라는 문제와 권리구제라는 문제는 서로 연관되어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다. 그리고 이제는 법치행정의 원리, 실체법상 적법성 보장이라는 법치행정의 원리, 여기에 무엇까지도 적법절차 원리까지도 행정법을 지탱하는 중요한 두 다리가 되었다. 여기까지 이제 큰 틀을 보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우리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법에는 이제 공통사항으로서 목적, 신의성실 원칙, 투명성, 관할, 송달 이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수험적 의미에서 봤을 때는 내용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독일의 행정절차법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위에는 이제 신의성실 원칙과 같이 이러한 이제 실체법적인 내용들도 독일의 행정절차법에는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절차법은요, 순수하게 행정절차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율을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행정절차법 4조에서 신의성실 원칙, 신뢰보 원칙에 대한 내용, 요거를 추가로 포함을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행정절차법에 포함되어 있는 실체법적인 내용의 전부인 겁니다. 한번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행정절차법 펴주시고요. 행정절차법 4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조를 보시게 되면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건 민법 2조 1항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실체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 항을 보시게 되면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서 소급해서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신뢰보 원칙 또는 자기구속 원칙 그리고 관습법의 근거 조항이다라고 봅니다. 물론 행정절차법과 같은 실체법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신뢰보 원칙이나 그리고 자기구속 원칙, 관습법이라는 것이 이것이 성문법으로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불문법으로서 작용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실체법적인 내용이 행정절차법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사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행정절차법 계속 펴놓으시고요. 행정절차법 1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조.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이게 바로 뭐죠? 민주적 프로세스입니다. 그렇죠? 민주적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실체적 적법성을 담보한다라는 것이죠.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1조에 있는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1조에 있는 내용은 첫 번째, 행정절차법은 민주적 프로세스를 행정작용에 있어서의 민주적 프로세스를 보장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데 있어서,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데 있어서, 그 기능을 다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우리 이제 교과서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신고, 입법 예고, 처분 절차, 행정지도, 행정예고, 이렇게 5가지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어요? 신입생 처지에,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신입생 처지에. 그래서 이제 대학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요, 사발식을 하게 됩니다. 사발식의 가치와 이 같은 것에 대한 논쟁을 원치는 않습니다. 아무튼 저에겐 좋은 추억이기 때문에 그렇죠? 술을 제대로 배우는 과정이었죠. 신입생은 와서 이제
저처럼 학교 다니면서 뭐 학교를 7년, 8년 다녀놓고 도서관 한 번 안 가본 놈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못 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 절차법이 필요합니다. 선배들이 꼭 필요해요. 선배들이 여기가 도서관이야 이렇게 알려줘야지 그게 되는데 이제 3학년 때쯤 돼서 여기가 도서관인 건 알았어요. 들어가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또 들어가지 않아. 나중에는 제가 학생 활동을 하면서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또한 안에 있는 그 서고에 있는 도서들을 확충하는 이러한 행정작용을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정작 가서 공부는 하지 않았어요. 공부는 원래 졸업하고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당시 저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 학우들은 신입생들은 와서 행정 절차법의 적용을 받아서 이제부터 학교 생활을 어떤 절차에 거쳐서 해야 될 것인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뭐다? 신고. 얘는 신고. 그렇죠? 행정 절차법이 적용되는 경우죠. 이분 뭐예요? 이분 입법 예고. 입법 예고.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죠. 처는요 처분 절차. 지는요 행정지도. 얘는요 행정예고. 이렇게 5가지 내용이 행정절차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죠? 기억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신고. 신고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어요. 간단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40조 보시고요. 행정절차법 40조. 항상 법전을 피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게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통지는 뭐예요? 일정한 특정 사실을 알려주는 행위죠. 알려줌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바로 의무가 끝난다. 자기완결적 신고죠. 신고로서 바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것으로서 완성된다.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간,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별람을 갖춰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신고와 수리에서 배웠었습니다. 그쵸? 우리 이제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는 신고는 무슨 신고다? 본래적 의미의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다. 이렇게 배웠었네요. 그 다음에 입법 예고 보도록 합니다.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할게요. 입법 예고 보시면 행정절차법 몇 조에 있을까요? 입법 예고는요? 방금 신고가 40조에 있었어요. 그럼 입법 예고는요? 41조부터 있습니다. 41조부터 45조까지 있는 게 바로 입법 예고예요. 41조 한번 보시게 되면 입법 예고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국회가 혼자서 법을 만드나요? 그렇지 않죠? 그 법률안을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부가 어떠한 법률을 만들고자 할 때는요, 그 안을 어떻게 해요? 사전에 예고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예고해줘야 된다. 법률안을 행정부가 넘긴다라는 것, 여기에 기초해서 입법 예고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41조 보시면요.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때,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할 때 개정, 폐지도 포함입니다. 제정할 때만이 아니에요.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도 예고해야 됩니다.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법률안을 마련하는 행정청은 이를 예고해야 된다. 다만 다음과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사전에 법률안을 넘길 때는 국회에 넘길 때 예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및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할 때, 항상 긴급을 요할 땐 예외죠. 상위 법령 등을 단순히 집행할 때, 새로운 내용이 아니니까 따로 예고할 필요가 없겠죠.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을 때, 국민의 법률 관계와 국민의 생활의 법률 관계와 관계없는 내용이면 굳이 예고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단순한 표현 자꾸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 내용의 성질상 예고가 굳이 필요하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가 없는 경우죠. 그 다음에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때, 이럴 때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망 보시게 되면요. 사망 보시면은 법제처장은 입법 예고를 하지 아니하는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 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면은 입법 예고를 권고하거나 아니면 직접 예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입법 예고에 대한 내용이고요. 42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42조. 예고 방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고 방법. 예고 방법은 행정청은 그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나 공보,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을 통해서 널리 공부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행정법 공부하면서 이런 걸 언제 만나봤냐면요. 2010년도, 그죠? 2010년도 1월 25일에 행정심판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전면 개정되는데,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법이 왜 개정되는 것이 갑자기 이제 4조라는 게 새로 들어오면서, 특별행정심판 제도는, 이제 웬만하면 만들지 말고, 만들 때는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랑 협의해야 되고, 이런 게 새로 들어왔다. 이런 거. 또는 이제, 운전면허 처분과 관련된 행정심판은 소위원회를 만든다.
이런 거. 그동안 없었던 이의 신청에 대한 권리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들이 다소 포함이 되고야 말았다. 이런 거. 이런 것들 왜 만들어졌는지 그 입법 취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행정청이 그 입법 안의 취지 등을 이렇게 예고해줬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보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2항 한번 보시게 되면요.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디 있는 내용이랑 이제 우리가 연관돼서 봐야 될까요? 국회법 98조의 2에 보시게 되면, 국회법 98조의 2에 보시게 되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행정부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령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령, 그쵸? 행정부가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을 만들 때입니다. 행정입법 우리 앞에서 배웠죠? 거기서 나왔던 얘기예요. 우리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을 행정기관이 만들 때는 그것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따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행정부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안을 모두 다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국회는 그 중에서 행정규칙을 제외하고 법규명령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죠? 법규명령에 대한 위법성 심사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대통령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통령령의 안만 이렇게 국회에다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예고안도 제출하게 돼 있어요. 어디? 국회법 98조에 2에 보게 되면 특히나 법규명령 중에서도 대통령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통령령 안뿐만 아니라 입법 예고안도 국회에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국회법 98조의 2의 내용을 지금 행정절차법 2항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할 때는 국회법 98조의 2에서는요. 입법 예고안도 국회에 제출해야겠죠? 그러니까 입법 예고안도 제출된 거예요.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다가 그 입법 예고안을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입법 예고 며칠인지 한번 볼까요? 43조 보시면 입법 예고를 하는 기간, 이런 법률을 만듭니다. 이제부터 이런 법률을 만듭니다. 행정절차법에는요, 법률과 그리고 대통령령까지 나왔어요. 이런 법률 또는 대통령령 만듭니다. 라는 것은 40일 동안 예고하도록 한다. 40일 동안 예고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얘기 한번 볼까요? 44조 보시게 되면요, 44조. 누구든지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 그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누구나 법률을 우리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폐지할 때 누구든지 모든 국민은 그 입법 예고된 안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출합니까? 아무도 안 하죠. 그죠?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 위에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제출할 수 있는데, 저도 안 하고요. 그죠? 당장 이해관계인들도 안 합니다. 그죠? 행정법 강사도 안 합니다. 교수님도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법률이 시행되고 나면 이제 그때 가서 막 왈왈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통제하지 않습니다. 뭐 있긴 있어요. 누구나 이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 행정지도 보시게 되면은 48조에 있죠? 48조. 우리 이제 처분 절차가 중요해서 처분 절차 마지막에. 행정지도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48조만 하나 볼까요? 48조 보시면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의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예요? 부당하게 강요해서 안 된다.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상대방이 동의해 줘야지만 이 행정지도가 그에 따른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은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얘기죠. 비권력적 사실행. 상대방한테 권력적으로 강제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지도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사실행위고 또한 권력적으로 어떤 강제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권력적 행위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다라는 이제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욕탕 요금 인하 권고 이런 식의 행정지도에 대해서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할 때 무슨 얘기 하나요? 이건 법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행정행위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죠. 형식적 행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런 논의하죠. 앞에서 우리 행정행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항 한번 보시게 되면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봐요. 통일별을 심어라. 공무원이 나가서 이렇게 행정 지도를 했어요. 이건 단순히 뭐야? 조언하는 거예요. 조언, 권고하는 거였죠? 단순히 조언하는 거예요. 목욕탕 요금을 좀 인하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뜻에 맞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이거는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걸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한 조치를 한다. 하게 되면은 안 된다고 돼 있죠? 그건 위법하죠.
이게 바로 뭐예요? 불이익조치금지원칙입니다. 불이익조치금지원칙이라고 그래요. 우리 행정심판법에서는 원처분보다 더 침입적인 재결을 하면 안 돼. 이래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요, 불이익조치금지원칙이에요. 불이익조치금지원칙. 불이익조치금지원칙은요, 만약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법해지는데, 그런 거는 재량의 하자라고 봅니다. 재량의 하자. 재량권 행사에 하자가 있었다. 여기 위반되면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행정예고 볼까요? 행정예고는 46조부터 있어요. 46조부터. 입법예고가 45조에 끝나고 46조부터 행정예고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46조 보시면 행정청은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책, 제도,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그것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예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입법예고. 법을 만들 때도 사전에 이런 법 만듭니다라고 알려주고요. 또 어떤 이제 행정계획 등을 수립할 때 행정작용을 할 때도요. 이런 행정작용이 이제부터 있을 겁니다. 행정권 발동이 있을 겁니다. 예고해야 돼요.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예고하기가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된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행정 예고를 한다고요. 행정 예고를 한다. 그렇죠? 예고 기간 며칠인지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입법 예고 기간은 며칠이었어요? 입법 예고 기간은 40일 동안 이런 법을 만들 겁니다라고 사전에 알려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행정 예고는요, 법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요 20일 동안 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것들 받고 이제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분 절차입니다. 처분 절차. 처분 절차 보시게 되면 처분 절차는 공통처분 절차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불이익처분 절차가 있습니다. 이 중에 뭐가 중심일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그걸 바탕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제 말만 따르시면 돼요. 행정법은 어디서 집대성된다? 불복 방법, 권리구제 방법. 그렇죠? 그러면 행정 절차도 뭐야? 일종의 권리구제 수단이네요. 그렇죠? 그 중에 핵심이 뭐예요? 처분 절차죠?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뭐가 중심이에요? 불이익처분 절차. 불이익처분 절차가 가장 많은 내용을, 물론 이제 조항수는 제일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내용을 보시면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불이익처분 절차입니다. 그러나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용은 두 개밖에 없어요. 사전 통지 그리고 의견 청취. 그래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 불이익처분 절차가 처분 절차의 중심입니다. 다시 보시면 행정절차법의 중심은 뭐다? 신입생 처지의 중에서 처분 절차다. 처분 절차 중에서 중심은 뭐다? 바로 불이익처분 절차다. 그렇죠? 완전히 체계적이죠. 먼저 공통처분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처분 절차. 첫 번째, 처분 기준을 설정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 기준 설정 공표. 중요한 내용들은 뒤에 테마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이제 잡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여기서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0조 한번 보시게 되면요. 20조. 19조에는 처리 기간 설정 공표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조에는 처분 기준 설정 공표 규정이 있어요. 둘의 차이점 느껴지시나요? 처리 기간을 사전에 알려주래요. 이런 거는 어떤 처분 절차일까? 빨리 나한테 좋은 거 받고 싶죠. 선물 빨리 받고 싶어요. 그러면 수익적 처분 부분이겠죠. 중간에 있는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 신청은 항상 뭐를 전제로 해요? 수익적 처분을 전제로 하죠. 수익적 처분은 항상 뭘 전제로 해요? 신청해야 되죠. 그렇죠? 이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는 달리 말해서 수익적 처분 절차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처리 기간 설정 공표가 들어가죠. 빨리 수익적 처분해주세요. 이거니까 처리 기간을 사전에 알려줘야 돼요. 며칠이나 기다려야 돼요. 이걸 물어보겠죠. 그 다음 처분 기준은요. 처분 기준은 모든 처분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분 기준 왜 만드는 걸까? 왜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봐요. 행정청에 일정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그러면 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처분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뭐가 발생했을 때 우리 앞에서 배웠던 판단 여지하고 그 다음에 재량 행위 생각해 보세요. 불확정 개념이나 가능 규정이 있을 때, 이럴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 준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행정청이 결정한다고 했죠. 그 법적 효과를. 이런 거 따로 처분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여기서 처분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만들면 우리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서 그 기준을 만들면 규범해석규칙이라고 합니다. 규범해석규칙이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 그 기준을 만들게 되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다 라고 해서 재량준칙이라고 합니다. 재량준칙이라고 해요. 이런 걸 만약에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만들지 않으면 비거리 코거리가 돼요. 비거리 코거리.
귀걸이는 하면 예쁘지만 코걸이는 하면은 정신병자 같아 보여요. 그죠? 죄송합니다. 저의 가치관이 너무 보수적이에요. 그렇죠? 예, 코걸이 예뻐요. 예, 귀도 뚫고, 눈도 뚫고, 입도 뚫고, 다 빵꾸 뻥뻥 뚫으면 돼요. 그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돼요. 불합정 개념이나 반응 규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처분 기준을 따로 만들지 않으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럼 이제 국가가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를 해서 국민의 법률 생활의 안정성은 마구 위협받아요. 이렇게 되면 뭐 옛날에 인치주의 시대, 그죠? 절대군주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시대랑 뭐가 달라, 그죠? 그래서 처분 기준을 만들도록 합니다. 20조 보도록 합니다.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 기준을 변경할 때도 또 공표하라. 이렇게 돼 있죠. 뭐 2항에는 그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복리 현저히 치는 경우 이건 뭐 계속 이런 식의 얘기 나오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견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법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 3항 볼까요? 3항. 처분 기준을 만들어 왔는데도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럴 수 있죠. 국민은 뭐가 아니니까.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국민한테 알려주려고 만드는 건데 너무 어려운 말로 만들어갖고 국민들이 못 알아먹는다. 설명해줘야지. 그렇지? 설명해줘야지. 3항이에요. 3항. 당사자 등은 공표된 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애매해 몰라 빠밤빰 해당 행정청에 그의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뭐요? 해석 설명 요청권입니다. 해석 설명 요청권이라고 해요. 해석 설명 요청권. 해석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 제시는 우리가 또 주되게 볼 거예요. 이유 제시. 이유 제시라는 거는요, 여러분 보시면요, 23조에 있어요.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처분의 이유 제시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정법상 표현은 이유 제시예요. 근데 학문상 표현이 바로 이유 부기예요. 이유 부기. 여러분 이유 부기의 부자는 뭐랑 똑같은 부자일까? 부관할 때 부자랑 같은 거예요. 부관할 때 부자. 부수적이라는 겁니다. 부관도 처분에 부수적으로 붙이는 거죠. 이유 부기도요, 처분에 부수적으로 기재해 주는 겁니다. 부수적으로 기재해 줘. 뭘 기재해 줄까요? 이 처분을 왜 하는 건지. 왜 하는 건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뭐라고?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근거는 법적 근거, 그 다음에 이유는 사실적 이유입니다. 사실적 기초. 그래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실정법상의 표현은 이유 제시, 학문상 표현은 뭐야? 이유 부기. 이유 부기. 그래서 이제 교수님 교과서에는 이유 제시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유 부기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건 이제 행정절차법 23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다음 테마에서 자세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처분 방식 보시게 되면 처분 방식 24조입니다. 처분의 방식 보도록 합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행정청이 처분할 때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자문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문서주의 원칙입니다. 문서주의 원칙. 서면주의 원칙, 문서주의 원칙. 처분은 뭐로 한다고요? 문서로 한다. 그래서 우리 집에 뭐가 날라와요? 처분 통지서. 처분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렇죠? 처분 통지서가 날라와요. 그럼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유 제시는 이거는 처분을 할 때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처분이 문서주의면 이유 제시도 문서주의입니다. 그렇죠? 처분이 문서주의면 이유 제시도 문서주의예요. 그래서 처분을 할 때 같이 통지서에다가 왜 이런 처분하는 것인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유 제시도 문서주의예요. 이건 24조에 함께 근거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의 정정 25조 보시게 되면 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나 오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는 직권 신청에 따라서 지체 정정하고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기나 오산이 있으면요, 이걸 가지고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행정심판 제기하고 행정소송 제기하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 오기다. 이거 완전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싶으면 그냥 정정 신청하면 됩니다. 정정 신청하면 바꿔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인데 나한테 종합소득세가 얼마가 나와요? 1억이 나와. 미친 소리죠. 말이 안 돼요. 그죠? 이럴 때는 정말 너희들 자다가 썼니? 이건 완전 오타입니다. 이렇게 정정 신청하면 바꿔줘요. 그죠? 그 다음에 고지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조에 있죠. 고지제도는 어디도 있고 어디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정보공개법 이런 데 보면은 고지제도가 따로 정해져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고지제도라는 것은요, 고지 절차이기 때문에, 이거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원래는 행정 절차법에 있어야 되는 거고, 정보공개법 이런 데 고지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건 뭐예요? 행정 절차에 관한 특별법, 그죠? 특별법이 되는 거죠. 얘는 행정 절차에 관한 일반법, 뭐 그럴 때는 정보공개법이 행정 절차에 관한 특별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지제도라는 것은요, 고지제도라는 것은 무엇을 고지해 주는 거야? 고지, 알려주다. 뭘 알려줘? 불복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불복 방법을, 그죠?
만약에 이 처분에 문제가 있으면은 어떻게 불복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며칠 안에 행정심판 제기하셔야 됩니다. 어디다가 행정심판 제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알려주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고지제도예요. 불복 방법을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학문적으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불복고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불복고지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 방금 보신 대로 행정절차법 26조에 있어요. 26조에. 어디도 있을까요? 우리 이제 뒤에 가서 쟁송법 배우시게 되면 행정심판법에도 있어요. 행정심판법 58조. 요건 이제 거기 가서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거예요. 행정심판법 58조에도 고지제도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특별 규정일까요?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는 거냐면 행정심판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행정절차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에서 원래 규율해야 되는 내용인데 심판법이 먼저 만들어지면서 과연 이 처분이 심판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도록 심판법에서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행정절차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내용을 또 받아 안습니다. 뭐 이거 원래 행정절차법 영역이니까 받아 안았어요. 근데 여기는요. 그 불복 방법을 행정심판법이잖아. 심판법이니까 뭐에 관한 내용만 여기다가 고지를 해줘요? 행정심판과 관련된 내용만 고지해줘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절차법에 있는 거는요. 고지제도가 2007년도에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추가됐어요. 뭐가 추가됐을까? 불복 방법으로서 행정심판 말고 행정소송에 대한 내용이 불복 방법이 행정절차법 26조에 추가돼요. 26조 보겠습니다. 26조 보시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소송 이게 언제 들어왔다고요? 2007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그 밖에 불복할 수 있는가? 청구 절차와 청구 기간. 뭐 행정심판이면 이렇고 소송이면 이제 제소 절차와 제소 기간. 그 밖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지제도.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처분 절차입니다. 이유 제시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 보도록 할게요.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 17, 18, 19조, 17, 18, 19조 펴보시면 됩니다. 행정절차법 17, 18, 19조. 처분의 신청. 행정청은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해야 된다. 신청을 우리 이런 것도 신청하나요? 과세 처분해주세요. 미친 거죠. 그렇죠. 그냥 정신병자입니다. 그게 아니고 뭐요? 수익적 처분. 그래서 영업 허가해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는 거죠. 수익적 처분을 신청을 할 때 뭐로 하라고요? 문서로 하라고. 문서로 하라고요. 그러면 아까 이거랑 비교해보세요. 17조하고 지금 17조, 아까는 24조.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청을 하게 되면 따른 처분을 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할 때 17조에 근거해서 신청도 문서로, 그 다음에 처분도 문서로 이렇게 다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정보공개법에 보게 되면요. 정보공개 청구를 어디서 나와 있냐면 정보공개법은요. 정보공개법 제10조 1항에 있어요. 10조예요. 10조에 보게 되면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문서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고 구술로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문서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구두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보공개 결정은 처분이에요. 정보공개 결정은 처분이거든요. 근데 정보공개를 받으면 난 좋아 안 좋아? 좋죠? 그러면 나한테 수익적인 처분을 신청하는 거예요. 정보공개 청구는. 이거거든요. 이건데 여기는 왜 이것도 인정했을까? 국민의 알 권리를, 그죠? 국민의 알 권리를 넓게 보장하기 위해서 구술로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구술로 하면은 그 이제 공무원이 지가 다시 문서로 또 적어요. 그죠?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2항 보시게 되면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컴퓨터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컴퓨터에 입력된 순간 신청이 있었다. 그럼 왜 신청이 언제 있었다가 왜 중요해? 왜 중요해요? 아까 19조 있었잖아요. 19조에 처리기간이 있었습니다. 처리기간. 처리기간 얘기를 하려면 언제 신청을 받았다, 그리고 언제 처분한다. 이 처리기간이죠. 그러니까 언제 신청이 됐는지 이런 문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입력된 때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밑에 보시면 뭐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뭐 그건 뭐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별다른 거 없습니다. 18조 보겠습니다. 18조 보시면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행정청과 신속하게 협조를 해서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신속처리 요구권입니다. 신속처리 요구권. 그러니까 복합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합민원.
다양한 행정청에다가 여러 가지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했을 때, 이때 관계행정청들과 협조를 기민하게 진행을 하라. 막연히 기다리게 하지 말라 이거요. 신속 처리 요구권. 이런 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 없으면, 저쪽에서 뭐 받아와요. 막 이러면서, 계속 지연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나는 뭐, 학원을 하려고 리모델링 다 하고 막 1억을 들여서 해놨는데, 학원을 운영을 못해. 하면 또 무허가 영업이라고 할 거야. 그렇죠? 이런 경우겠죠? 그래서 신속 처리 요구권. 그 다음에, 19조가 뭐예요? 처리기간 설정 공표예요. 처리기간 설정 공표. 이렇게 한번 비교해볼까요? 19조에 보면요, 세상에 있는 처분 모두다. 세상에 있는 모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관공서 가게 되면요, 모든 처분에 A 처분, B 처분, C 처분, D 처분, E 처분, F 처분, G 처분, H 처분. 이게 다 처리가 있어요. 7일, 8일, 뭐 15일, 12일 이렇게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 처리 기간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그다음에 요거랑 한번 비교해볼까? 이유 제시. 이유 제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론 이건 공통처분 절차고, 이거는 수익적 처분 절차죠. 이건 훈시 규정이에요. 이거는 훈시 규정입니다. 이거는 강행 규정이에요.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유 제시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이 처리 기간은요, 안 지키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위협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훈시 규정입니다. 19조 한번 보겠습니다. 20조랑 바로 밑에 있는 거랑 비교해 보시면, 20조는 처분 기준 설정 공표, 아까 우리 규범 해석 규칙, 재량 준칙, 이런 거 얘기했었죠? 공통처분 절차. 19조는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받고 싶어요, 수익적 처분을. 이건 수익적 처분 절차,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죠?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 기간을 종류별로, 정말로 구체적인 종류별로 다 나와 있어요. 미리 정해서 공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내가 요건을 다 갖춰서 신청을 했으면, 10일 뒤에는 나 허가받을 수 있구나. 완전 기대돼. 우리 10일 뒤에 파티하자. 이거 할 수 있어요. 그죠? 파티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항 보시면,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처분의 처리 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한 번. 요런 게 어디 구체화되어 있을까요? 정보공개법. 우리 아까 봤죠? 정보공개법에 보게 되면요. 정보공개법 11조예요. 11조. 11조에 보게 되면요. 11조 1항에서 여기는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률로 처리기간을 정해놨어요. 굉장히 이거는 거기 정보공개 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률로 처리기간을 정해놨어요. 법률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일 이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19조 2항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정해진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그래요.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2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플러스 10일 할 수 있다. 그래서 최장 기간 20일, 최장 기간 20일 이렇게 잡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특별법에서 절차에 관한 특별법이죠. 이렇게 되면요, 행정절차법 19조가 바로 처리기간 설정 공표에 대한 일반법. 정보공개법 11조 1항 2항이 바로 처리기간 설정 공표에 대한 특별법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3항 보시게 되면 행정청은 2항에 따라서 처리기간 연장할 때 그 사유를 예정기한을 직접시 알려줘야 되는 건 반삼빠따고 행정청은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요 신청인은 행정청이나 그 감독행정청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것도 뭐야? 신속처리 요구권. 신속처리 요구권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신속처리 요구권 위반 또는 처리기간 위반, 신속처리 요구권. 신속처리 요구권을 침해했을 때, 여기 위반되면 위법? 위법? 아니에요. 이건 위법 아니에요. 신속처리 요구권에 따른 위법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통해서, 그 부작위 상태가 위법하다. 이렇게 받는 거지, 신속처리 요구권 위반됐다고 위법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이익처분 절차 보시게 되면 사전 통지하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에 대한 내용이 있죠. 사전 통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거는 또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우리 지금 이제 큰 틀 보고 있는 겁니다. 큰 틀. 불이익처분 절차가 처분 절차의 중심이라고 했어요.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전 통지를 해요. 사전 통지를 하고 나서 의견 청취를 이렇게 합니다. 얘는 몇 조야? 얘는 20일, 얘는 몇 조? 22 이렇게 돼 있어요. 21 22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가 다시 3개로 나눠지네. 3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1항이요. 22조 1항 청문, 22조 2항 공청회, 22조 3항 의견 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네 둘의 관계 보셔야 돼요. 얘네 둘의 관계 이렇게. 사전 통지는 의견 청취를 위한 전치 절차입니다. 필수적인 전치 절차예요. 필수. 제 배프 이름이 필수예요. 필수. 사실 필성이에요. 근데 필수라고 그러죠. 보통 이러면 그죠. 필수적인 전치 절차.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뭐야? 여기서 이제 청문을 실시하거나 의견 제출을 하죠.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어디로 와서 의견 제출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청문은 이제 10일 전에, 10일 전에 알려줘요. 얘는요, 14일 전에, 어디로 와서 의견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게 돼 있어요. 이게 사전 통지야. 언제 어디로 와서 당신의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걸 안 알려주면 의견 제출하러 갈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의견 청취의 필수적인 전시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의견 청취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광의의 청문이라고 해요. 광의의 청문이라고 합니다. 이 광의의 청문이고, 그러면요, 뭐가 협의의 청문이요? 이게 협의의 청문입니다. 협의의 청문이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를요, 정식 청문이라고 해요. 정식 청문.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약식 청문이라고 해요. 요걸 약식 청문. 서로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비교를 해주시고요. 21조 보시게 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밑줄 보시고, 의무 부과 권익 제한. 의무 부과 권익 제한이면 이게 뭐야? 불이익처분이죠, 불이익처분. 그래도 이게 불이익처분 절차예요. 불이익처분, 침입적 처분, 불이익처분을 할 때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려줘라.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사전통지예요. 사전통지도 따로 뒤에 테마가 있으니까 가서 또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22조가 보시게 되면, 22조.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이게 뭐요? 1항, 정식 청문, 협의의 청문이에요. 그죠? 법령에서, 개별법에서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을 때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문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 보시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역시 불이익처분 절차죠. 이게 불이익처분 절차 소속이에요. 1항 할 때는 처분을 할 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청회는 언제 하는 걸까요? 공청회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처분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항,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권익을 제한 처분 할 때, 1항 또는 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식 청문과 약식 청문을 구별하는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할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이거는 진짜 듣기만 해요. 딱 듣기만 합니다. 근데,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얘는요, 청문 또는 공청회, 전체적으로 청문이니까, 청문 또는 공청회의 주재자가 따로 있어요. 주재자가. 청문을 실시할 때 주재자가 있어요. 사회자가 있어요. 사회자가. 있고, 얘는요, 뭐가 없어요? 주재자가 없어요. 이건 청문 주재자가 있으면서 여기 온 사람들끼리 막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LP 충전 사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쪽에 이제 이해관계인이 저한테 해주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의견을 막 제출해요. 그게 정식 청문이에요. 얘는 그냥 자기 의견만 얘기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또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사전 통지를 해. 언제 어디 가서 너 의견을 얘기해. 응?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거기 가서 의견을 제출해요. 그러면 이제 행정청이 의견을 들어줘. 의견 청취를 해. 의견을 들어줘. 그러면 이거는 우리 여자친구 얘기 들어주는 정도예요? 오빠, 막, 오늘 말이야, 회사에서 막, 대책은 해주는 게 아니야. 그냥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막 해주세요. 그러면 징징거려라. 듣는다. 뭐 이겁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의견 청취를 하면 행정청은 반드시 뭘 해줘야 돼? 이 사안을, 적정한 주장이면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반영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을 어디서? 이유 제시를 하면서 왜 이 처분을 하는가, 왜 이 처분을 거부 처분 안 해주는가 하면서 여기서 들은 얘기를 여기다가 결과를 알려줘요. 결과를. 그래서 이 이유 제시가 바로 의견 청취의 산물입니다. 21, 22, 23. 와, 장난 아니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별론가요? 세상에 이렇게 순서 잡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요, 이거 이제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들 느끼시면서, 21, 22, 23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거의 결과가 여기서 나오고, 이거의 결과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우와! 이런 날이 오시면 여러분들 합격하세요. 이게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되면 합격하세요. 지금 느끼셨어요? 아직 시험 보지 마세요. 수업이 안 끝났습니다. 로마자 1번 보시게 되면,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거쳐야 되는 사전적 절차. 뭐는 아니다? 내부적 절차 말고 외부적 절차 얘기하는 겁니다. 외부적 절차. 이제 내부적 절차도 행정계획과만 행정계획에서 배우긴 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는 외부적 절차.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다. 권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아까 권리구제수단은 사전적 구제수단과 사후적 구제수단과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다음 기능 보시게 되면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민주성, 신뢰성, 능률성 다 어디 나와 있던 거야? 민주적 프로세스죠. 민주적 프로세스요. 이게 바로 행정조사법 1조에 있던 겁니다. 권익보호, 이것도 1조에 있었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거 처음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역기능. 신속한 행정의 장애요인이 된다.
이거는 기차역 가서 할 말이고요. 옆에다 써놓으세요. 예. 절차적 수고로움은 우리의 행복의 바탕. 그렇죠? 절차적 수고로움이에요. 절차적 수고로움이 있다고 해서 그 절차를 생략하고 점프 뛰는 순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항상 이게 그 조급성 때문에 그렇죠? 자꾸만 빨리 하다 보니까 절차를 밟지 않아서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나중에 그거 수습하는데 돈도 시간도 더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역기능이라기보다 당연히 우리가 감수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법적 근거. 헌법 제12조 1사망. 이제 판례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3항 그리고 1항과 함께 적법 절차 원리는 모든 국가 작용에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판례가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이 만들어졌죠. 행정절차법. 그래서 행정법에 아주 중요한 구다리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로마자 4번의 행정절차법 가시게 되면 일반법이다. 이제 또 법령 볼까요? 행정절차법 3조 1항 봅니다. 3조 1항. 3조 1항. 처분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절차에 관하여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있네요. 네, 장난 아니죠? 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게 뭐야? 얘를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일반법이요 이거요. 내가 일반법이요. 그래서 내가 일반법이 다 그러면 반말이에요. 일반법이요. 예. 그다음에 일반법 3조 1항. 그다음 규율 내용 보시게 되면 사전적 절차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후적 절차 규정 있었어요, 우리? 없었죠. 전부 다 사전적 절차 규정이었어요. 예, 그리고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 대해서 정하는 것뿐이다. 특별 절차는 특별법, 개별법에 정하는 거고요. 그다음 실체적인 규정이 있다. 이건 뭐랑 비교하는 거였어요? 독일 행정절차법은 실체적 규정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행정절차법은 요거 2개 빼고는 전부 다 순수한 절차 규정입니다. 적용 범위 보시게 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걸 적용시킨다. 방금 봤던 3조 1항이고요. 배제되는 경우는요. 이건 우리 배제학당 노래하시고 이게 어디 있냐면 3조 2항에 있어요. 3조 2항. 우리나라의 최고의 고등학교입니다. 그렇죠? 대학 진학률이 현저히 떨어지나 다닐 때 즐거워하는 학교 배제학당. 저희 모교입니다. 배제 규정 보시게 되면 이 법은 다음 각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거야 배제 규정. 국회나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원이나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거나 집행을 행하는 사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행정 절차로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신입생입니다. 선배님 저의 처지가 요렇습니다. 신입생 처지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처분 절차. 공통처분 절차 아까 봤던 거 처분 기준 설정 공표. 여기 모두 있었나요? 처분 기준이 너무 어려우면 사망의 해석 설명 요청권도 있었네요. 그렇죠? 이유 제시는요. 강행 규정이고 의무사항이라고 했었습니다. 학문적 용어는 이유 부기였었고 그다음에 서면주의 원칙. 이것은 처분의 방식 규정인데 처분할 때 문서로 하라고 했는데 밑에 보시면 처분 신청 있죠? 이것도 문서로 하라고 했었네요. 그렇죠?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 처분도, 처분 신청도 둘 다 문서로 한다. 처분의 정정, 오기나 오사는 굳이 싸우지 말고 그냥 정정 신청하시면 되고요. 고지제도, 이거는 2007년도에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소송제도도 추가됐습니다. 심판과 소송, 불복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신청의 신속한 처리, 이거는요. 관계행정청과 그 협조를 기민하게 진행해라. 처리기간 설정 공표. 이거는요. 며칠 이렇게 정해놓는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정보공개법 11조 1항 2항에서 11 연장 이것을 봤었고요. 이건 훈시 규정이라고 했었습니다. 여기도 정해진 처리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신속처리 요구권이 인정이 됐었는데 그걸 위반한다고 위법 이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옆에다가 하나 써놓으시고요. 뒤에 이제 부작위 위법하기 인수성 가시게 되면 부작위의 성립 요건 얘기를 하면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는가 아닌가 판단할 때 이 처리기간 설정 공표 규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작위 위법하기 인수성이라고 써놓으세요. 괄호 열고 부작위 성립 요건, 부작위 성립 요건 상당한 기간 논의할 때 이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불이익 처분 절차는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가 있었는데 이 사전 통지가 뭐라고 했어요? 의견 청취의 전치 절차다라고 했었고요. 이제 뒤에서 보게 되는데 사전 통지가 적용이 안 되는 상황 이거 어떨까요? 행정작용이 이렇게 있는데 말이에요. 행정처분이 이렇게 있죠. 처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행정절차법 21조에 보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사전통지 안 해도 돼요 라는 게 있어요. 안 해도 돼요. 이게 만약에 안 해도 돼요 배제사유 영역이에요. 사전통지 안 해도 되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뭐도 안 해도 될까요? 의견 청취도 안 해도 돼요. 이해가 되세요? 사전통지를 안 해주면 의견 청취도 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 어디 와서 얘기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언제 어디 와서 얘기를 하라고 안 말해줄 거야.
그러면은 의견 청취하는 것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이죠. 오지를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전 통지가 적용되지 않을 때는 의견 청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뒤에 자세하게 배우는데 사전 통지가 적용되지 않는 게 3개가 있고요.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가 적용되지 않는 게 플러스 1 해서 총 4개가 생겨요. 이 3개를 받고 하나 더해서 4개가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뒤에 가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의견 청취는 옆에 써놓으시고 여러분들 제2절, 제3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제2절, 제3절. 행정절차법 제2절과 3절에 보면은 의견 제출 및 청문, 3절에는 공청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이 의견 청취의 구체적인 절차들을 규율을 해놓고 있어요. 이제 뒤에 테마 가시게 되면 우리 이것도 다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청문과 공청회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했나? 정식 청문이라고 했죠? 계속 제가 비교해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의견 제출을 약식 청문이라고 한다고. 둘의 차이는 결정적인 차이는 뭐다? 청문 주재자가 있다 없다. 주재자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로마자 5번 가도록 합니다. 로마자 5번.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네요. 실체상 하자가 없이 오직 절차상 하자만 가지고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네. 미쳐버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상황을 한번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교수님 케이스입니다. 교수님 케이스인데 갑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세무서장 을로부터 과세 표준과 세액에 관한 경정결정을 받았다. 갑은 조세 불복 절차를 거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경정처분에 대해서 이유부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위법한 것이다. 아까 이유부기는 강행규정이라고 했죠.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이유부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위법하다고 주장을 했으나 세무서장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소득세법상의 경정결정은 이유부기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유부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행정심판 과정에서 이유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 그래서 어떤 하자 치유 생각해보세요. 설사 하자가 치유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으로 적법하기 때문에 이 처분 자체 내용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유부기의 하자만 가지고는 방해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갑이 5월 31일까지 해야 돼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강론에 가갖고 이제 세법을 배우게 되면 근데 세법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된 날이 없을 겁니다. 시험에 안 나와서 수험행정법에는 세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세법을 배우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소득세 신고를 하면 신고와 동시에 과세처분이 나온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과세처분, 내가 원칙적으로 내가 신고한 것에 따라 프로그램을 적용을 시켜서 과세액은 바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세처분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소득세 신고를 했다는 것은 나는 세금을 내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제출한 과세표준에 따른 세금을 낼 의사가 있습니다. 이거기 때문에 그 신고서가 도착함과 동시에 과세처분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세무서장 을이 너가 제시한 그 과세표준에 문제가 있다. 그 내용이 좀 틀렸다. 그러면서 세액을 증액 경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제시하는 것에 따르면 나는 1년에 1,000만 원을 내는 게 맞는데 세무서장이 3,000만 원 내야 된다라고 경정 결정을 하는 거예요. 증액 경정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조세 불복 절차를 거쳤다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조세 불복 절차를 거쳤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국세기본법에 따르게 되면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 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 청구 둘 중에 하나만 거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 청구나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 청구를 거쳤는데 근데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이것을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3,000만 원이 맞다라고 얘기한 거죠. 결국 소송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취소를 얘기했다. 근데 경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을 하면서 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유부기를 하지 않았다. 왜 나한테 1,0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을 내라고 하는 것인지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물론 얘는 내용적으로 1,000만 원이 추가된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뿐만 아니라 이유부기가 없다는 부분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무서장 을이 뭐라고 한 거예요? 첫 번째, 너에게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소득세법의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건데 소득세법에 이유부기 이유제시라는 그런 조항이 없다. 그래 내가 너한테 이유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다. 두 번째, 만에 하나 내가 이유부기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너는 이미 행정심판을 거쳤고 거치는 과정에서 너에게 충분한 이유를 알려줬다. 세 번째, 만약에 그래도 이유부기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3천만 원이 내용적으로 맞기 때문에 단순히 이유복이라는 절차만 거치지 않은 문제 그것만 갖고 위법하다고 봐서 취소할 수는 없다. 취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말이에요. 이게 그 경찰 승진 시험에서는 2012년도 문제에서 이런 절차상 하자 문제와 관련돼서 기속력에 대한 질문이 설문 3번인가에서 나왔을 때 전국에 있는 경감 시험을 준비하시는 경위분들이 모두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사실상 이제 경찰력이 무력화될 뻔했었어요. 기속력 문제가 나와가지고. 근데 제가 수년 전부터 사실 7년 전에 강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하던 말인데 이 얘기가 지금 와서 이렇게 중요해질지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절차상 하자와 산원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와 산원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2006년도에 처음 강의 시작할 때부터 1, 2, 3, 4 단계입니다. 1, 2, 3, 4 단계입니다. 이러고나 했던 건데 1단계 절차상 하자는 인정된다? 이라는 문제예요. 2단계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인 위법성이 과연 인정되는가? 3단계 하자의 치유는 인정되는가? 4단계 기속력에 위반되진 않는가? 이게 느낌이 오시면 여러분들 공부 정말 잘하신 거야. 응? 뭐야 이게?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는가?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이유제시를 안 한 거예요. 이유제시를 안 했어. 절차상 흠결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차상 하자만 갖고 위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거는요. 내용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용에는 실체상 하자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하자 치유는 인정되는가? 위에서 밟지 않았던 그 절차 요건을 이제 와서 밟은 겁니다. 사후 보완이 됐기 때문에 기속력에 위반되는가? 취소 판결이 나온 다음에 위법성 사유를 위법 사유를 시정하고 이유 제시를 한 거예요. 아직도? 알겠습니다. 잘 보세요.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는 거는요. 첫 번째, 그것이 해당 절차의 적용 대상인가? 두 번째, 그것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가? 의무 사항인가? 이유 제시의 경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전 통지나 의견 청지는 우리가 아까 본 대로 의무부가 권익제한 불이익 처분에만 적용된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적용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유 제시는 공통 처분 절차였습니다. 모든 처분에 적용됩니다. 그렇죠? 이유 제시를 예로 들어보게 되면 올 처분입니다. 올 처분. 그러면 적용 대상 맞습니다. 이유 제시. 지금 과세 처분하면서. 그다음 두 번째 의무사항이냐? 의무사항이냐 이거는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행정절차법 제 23조를 한번 보세요. 배제 사유가 항상 있어요. 배제. 우리 배작당 배작 23조 보시면 신청의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허가해주세요. 그때 오케이 허가 하는데 뭘 또 이유를 제시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해주면 땡이지.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 이게 아니고요.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할 때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 요거 외에는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다? 맞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봤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세 처분을 신청했겠습니까? 그래도 증액경정 처분을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신청 내용대로 한 처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세 처분이 단순 반복적이고 경미합니까? 3천만 원 내라는데 경미해요? 단순 반복적이에요? 정말 이렇게 단순하면 내가 세무 신고하지. 세무사한테 내가 왜 시키나? 그렇죠? 왜 돈 주고 해? 그렇죠? 복잡하죠? 이유를 명백히 알아? 명백히 모르겠으니까 얘가 세금 신고를 1,000만 원짜리 정도로 한 거죠. 이쪽도 아니죠? 긴급히 처분. 나한테 갑한테 한 명 세금 못 받았다고 해서 뭐 국가의 재정이 박살납니까? 그런 거 아니죠. 배제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반드시 이유 제시를 해야만 하는데 안 한 거니까 우선 이유 제시의 하자가 인정이 돼. 이유 제시를 안 한 것은 이유 제시의 하자가 인정이 됩니다. 독자적인 위법성이 인정되는가?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행정소송법 제 30조 서명에 보게 되면요. 절차상 하자만 가지고 취소했을 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행정소송법에서 뭘 인정한 거예요? 실체상 하자 없이 절차상 하자만 가지고도 취소 판결이 나올 수 있다가 전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론적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실정법에서 엄연히 절차상 하자만 갖고 독자적인 위법성, 취소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이 돼요. 얘 말대로 3천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인정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얘가 또 뭐래? 세무상글이 야, 너 그동안 조세 불복 절차를 거쳤잖아. 무슨 말? 행정심판 거쳐왔잖아. 너 거기서 나 만났지. 그리고 내 답변서도 봤지. 거기 너 왜 3천만 원 받아야 되는지 나와 있었지. 너한테 사실상 이유제시 된 거잖아. 사후 보완이 됐거든요. 이 정도면 사후 보완된 걸로 봐요. 과연 하자치유가 인정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하자치유 앞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제한적 긍정설, 사항적 한계, 실체상 한계, 시간상 한계 얘기하면서 시간상 한계. 여기서 행정쟁송제기전설 들었습니다. 행정쟁송제기전설.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까지 행해진 사후보완만이 하자치유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랬죠. 근데 이거는요. 행정심판 단계에서 이루어진 사후보완이잖아요. 하자치유의 사유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럼 하자치유가 안 돼요. 그럼 잘 보세요. 1단계에서 위법이죠. 2단계에서 그 위법 맞다고 확정 지었죠. 3단계에서 적법으로 못 바꿨으니까 여전히 위법이죠. 그러면 뭐가 돼? 취소 판결 나오죠. 나오죠? 취소 판결 나온 다음에 이제 행정청이 요번에 뭐 한 거야? 다시 처분을 하면서, 그죠? 다시 처분을 하면서 요번에는 이유제시를 제대로 한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이제 알았으니까 제대로 하고 다시 똑같이 3천만 원짜리 과세처분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돼요? 판결의 취지가 뭔데? 이유제시 똑바로 안 해서 위법하다 했죠. 이유제시 똑바로 했죠 이제. 그러면은 똑같은 잘못을 두 번 반복한 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돼?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이 처분은 적법하다. 절차상 하자의 4단계입니다. 이거밖에 안 나와요. 절차상 하자 문제는. 이 좀 디테일한 문제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고 이거는 뭐 앞에서 배운 하자치유고 이거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배울 판결의 효력 기속력이고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부터 얘기할 게 바로 이겁니다. 절차상 하자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자 5번 보시게 되면 로마자 아까 5번이었죠. 5번 보시면은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바로 지금 우리가 봤던 2단계 논의죠. 실체상 하자가 없다. 절차상 하자만 있다. 이유제시만 안 했다. 이것만 가지고 그 처분을 위법이라고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럼 여기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겨? 동일 처분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 잘 봐요. 앞에서 여기까지 있었던 것은요. 1차 처분이죠. 여기 이 처분 적법이니까 유효하게 이렇게 남죠. 그렇죠? 남죠. 그럼 이거 2차 처분이죠. 근데 이 처분과 이 처분은 완전 똑같죠? 완전 똑같죠? 동일한 처분이 반복될 수 있잖아요. 절차상 하자만 갖고 위법 인정하고 취소 판결을 해버리니까 결국 위법 사유 시정하고 똑같은 처분 또 하잖아. 이런 문제예요. 한 번에 끝내면 돼. 여기서 만약에 독자적인 위법성을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실체상 하자가 따로 없으면 같이 오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갖고 여기를 만약에 적법 그럼 뭐 하자치유 문제 생기지도 않고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나와? 기각 판결 그러면 그 처분은 그대로 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대로 유지된 것이나 여기서 다시 2차 처분을 한 것이나 결국 결론 똑같지 않느냐 이거야. 똑같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부정설의 경우에 있어서 절차적인 요건이라는 것은 실체적인 적법성, 내용상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순 수단이다. 아닌 거 느껴지시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나요, 여러분? 행정절차법이 만들어지면서 법치행정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리라는 것이 이제는 실체적 적법성을 넘어 절차적 권리, 절차적 적법성까지 옮겨갔다고 했습니다. 그죠? 단순한 수단이다. 옛날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속행위뿐만 아니라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동일한 처분이 무용하게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동일 처분이 그대로 반복되는 현상은 재량행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기속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조건 법에 정한 대로만 해야 되니까 100% 이렇게 동일한 처분이 반복될 것이다. 이건 완전히 무용한 반복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긍정설은 절차적 하자에 따른 취소를 통해서 비로소 절차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다. 절차적 권리를 만약 이걸 인정 안 하면 절차적 권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 절차적 권리의 실현은 바로 독자적 위법성이 있는 것이다. 재량행위뿐만 아니라 이렇게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다시 재량권 행사를 하면서 앞의 처분과 뒤의 처분이 다른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역시 다른 처분이 발생하는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른 처분이 나올 수 있다면
예를 들어 3천만 원 과세 처분이 비록 원래의 1,000만 원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2천만 원으로 주는 다른 처분이 나올 수 있다면 얘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죠? 이런 얘기를 판례 보시게 되면 절차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해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처분이 뭐였냐면 영업정지였습니다. 영업정지는 전부 다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에서도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을 했고요. 기속행위는 뭐 당삼 인정합니다. 뭐라고 해? 실체가 완전 적법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무용한 처분이 되풀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 절차상 하자 있으면 취소 인정해야 된다. 위법하다고 인정해야 된다.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을 취합니다.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보냐? 이유 제시, 의견 청취, 사전 통지. 그래 이거 절차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단순 절차가 아니라 사전적 권리구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권리구제 수단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행정소송법 30조 3항이 뭐라고 했나요? 절차상 하자만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례를 풀면서 제가 왜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서 왜 기속행위에서조차도 동일한 처분이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는가? 이런 건 사례를 풀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조금 더 심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절차 하자에 따른 효력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효력은 항상 뭐예요? 위법한 처분을 전제로 한 무효와 취소죠. 무효와 취소. 우리 앞에서 봤던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뭐였습니까? 중대, 명백성설. 그죠? 판례 보시게 되면 행정성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위에서 우리 독자적 위법성 인정했죠? 그럼 위법성 인정되는 거죠? 위법성은 인정되고 그 다음에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취소 사유라는 거죠. 취소 사유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견 청취에 대한 판례 역시 마찬가지. 침익적 처분을 하면서 청문 절차를 결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위법한 처분 맞고 독자적 위법성 인정하고 취소 사유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뒤에도 역시 의견 제출, 위에는 청문, 밑에 의견 제출, 역시 취소 사유다라고 하고 있죠. 이건 뭐가 깨지는 거예요? 중대 명백, 내용상 중대성과 객관적 명백성 중에서 불문법 위반은 명백성 깨지죠. 불문법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는요, 내용상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상 중대성이 깨집니다. 취소 사유고요. 그다음 이제 하자 치유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걸로 대체하고요. 요건 우리 앞에서 하자 치유에서 다 배웠던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앞에 하자 치유 따로 있고 뒤쪽에 절차상 하자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있으면 이걸 여러분들이 따로 연결시키셔야 돼서 제가 이렇게 포함을 시켜드린 거고요. 내용 보시면 뭐 하자 치유는 과연 하자 치유란 게 인정될 수 있겠는가? 제한적 긍정설이 맞다. 한 개, 사항적 한 개 보시게 되면 여기서 나왔던 내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인정되고 무효인 행정이 인정 안 됨. 이거였죠? 절차상 하자 인정되고 내용상 하자 인정 안 됨. 이거였죠? 그렇죠? 그럼 지금은요. 앞에서 배운 대로 생각해 보세요. 절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죠? 방금 우리 효력 뭐라고 했나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했죠? 그러면 하자 치유에서 사항적 관계는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 실체상 관계는요. 경원자 관계 문제가 아니면 특별한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시간상 관계, 아까 우리가 교수님 케이스에서 본 대로 여기서 걸리는 겁니다. 시간상 관계에서. 사법 절차에는 모두 포함된다. 행정심판까지 포함된다고 했었습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 이유 제시했다고 해도 이것은 이러한 사후보완 행위는 하자 치유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죠. 기속력은 위법 사유 시정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처분 반복해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절차법상의 처분 절차에 대해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유 제시 그리고 사전 통지, 의견 청취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